안녕. 오늘은 어른이들을 위한 박종구 저자의 행복, 철들어 사는 재미라는 책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시나요? 여기 보시면 어른이들에게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아직 어린이기 때문에 조금은 행복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12살이거든요. 왜냐고요? 10살은 무거워서 집에 놓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는 글부터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행복 그 자체다. 세상이라는 행복 속에서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건만 행복하지 않은 이들이 넘쳐나는 현실에 안타깝기만 하다. 묻지도 않고 답을 얻으려 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물음표가 필요한 모든 이들과 묻고 답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은 간절함이 글을 쓸 수 있게 했다. 2018년 5월의 한낮, 봄볕은 따스함을 지나 약간은 더위를 느끼게 한다. 뭉게구름처럼 피어난 벚꽃으로 분홍빛 분단장을 한 안양천 제방을 걷고 있다. 흐르는 물결의 반짝거림은 가던 길을 멈춰서게 했다. 여울목에선 간간히 잉어들로 인해 솟구치는 물방울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찬란한 위에 한강에서 거슬러 오는 잉어들의 힘이 전해져 왔다. 자연과 하나임을 확신한 순간 세상은 행복으로 가득해졌다. 명상 수업이 예정돼 있는 고등학교 정문에 들어섰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내뱉는 우렁찬 외침들, 현관앞 공터에서 펼쳐지고 있는 댄스 연습 중인 아이들의 현란한 몸동작들, 복도와 교실에서 들려오는 청춘들의 제잘거림 등 아이들의 생동감이 벅차게 다가온다. 아, 이곳이 천국이 아니면 그 어디에 천국이 있으랴.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이 얼마나 가슴 벅찬 위치에 머물고 있는 것인지를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 자신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선생님들은 알고 있을까? 시작을 알리는 차인벨이 울리는 동시에 교실이라는 사각의 링에는 부정의 아이콘을 대표하는 선수들만이 가득 찼다. 그렇게도 생동감으로 타오르던 청춘은 반항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무기력해지거나 도전적이기를 선택한다. 여기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공부, 성적, 대학, 성공, 취업, 돈 등의 대답이 주로 나왔다. 진리, 자유, 행복, 자아실현, 완성 등 거창한 수식어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를 빗대어 철학을 바탕으로 한 고뇌 섞인 답변은 하나쯤은 있으리라는 작은 바람이 있었기에 가슴 한쪽이 저려왔다. 언감생심 철학 과목은 기대하지도 않았다. 예체능 과목마저도 빈약하기 그지없는 칠판 옆에 붙여진 이들의 수업시간표, 지금의 상황을 불러온 원인을 가늠하기엔 충분했다. 아이들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했다. 이들을 사각의 링에 올린 것은 어른들이다. 부모와 교사가 지도자인 어른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 있으니 아이들을 자신의 싸움터에 참전시켜 대리전을 치르게 하고 있는 모양새다. 부모님과 선생님이 행복하지 않으니 아이들도 행복하지가 않다. 더욱이 어른을 만들어 놓은 사각의 링은 더더욱 싫을 수밖에. 어른들도 답이 없으니 답을 줄 수가 없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이런 난감함은 어찌 헤쳐나간단 말인가? 인간은 누구나 육체를 정리해야 하는 지점에 다다르게 된다. 그 지점은 대부분 호스피스 병동의 베드 위가 될 것이다. 숨이 멈춰버리는 순간 나라고 하면서 붙들고 있던 몸뚱이는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아주 하찮은 물질의 덩어리로 전락하고 만다. 하물며 몸뚱이도 이럴진데 돈, 명예, 가족, 친구 등 내 것이라고 하면서 붙들고 있던 것들이야 말할 필요가 있으랴? 그때 가서 물을 건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라고. 어리석다 함은 시기를 거스르는 일이다.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친 농부는 가을에 거둘 것이 없는 법이다.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는 날 거둔 것이 없으니 허허로운 뿐인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때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회한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지 않겠는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쉽다. 어른이라면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나이를 먹어가며 내가 어른인지를 생각할 때가 많다. 어릴 적 어른이 되면 세상의 모든 일에 막힘이 없이 행복해지는 줄 알았다. 그랬던 것이 이제 내가 그 나이가 되어보니 상황이 정리가 된다. 어른을 판단하는 기준은 나이가 들었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가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행복은 물음의 답을 찾아가는 와중에 깨달으면서 사는 재미이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위의 질문은 철학의 3대 질문이자 우리 삶의 3대 물음표임에 틀림이 없다. 물음표로 답을 고뇌하는 사람,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는 중에도 문득문득 질문을 떠올리는 사람, 어린 후배들과도 자연스럽게 질문을 교감하는 사람, 삶에 지쳐 견디기 힘들 때에도 질문을 생각하며 다시금 일어서는 사람은 어른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다. 나를 구성하는 주체는 몸과 마음이다. 그 중에서도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마음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나하고 마음이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자 내 마음을 가지고 산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내 마음에서 누구나 행복을 그린다. 그린다는 것은 마음이 원하고 있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화의 결과로 흥분과 쾌감이 주어진다. 이를 이름 붙여 행복이라고 한다. 흥분과 쾌감은 수명이 아주 짧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마음은 그 달콤함에 취해 계속해서 원하는 것을 그려가며 구체화시키길 반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삶은 끝없는 탐욕에 항상 허허로울 수밖에 없다. 허허로운 마음에서 벗어나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자연이다.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른으로 항상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순리와 지혜 자체인 자연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너무나도 단순 명료한 답이지 않은가? 언제부터인가 알면서도 외면하고 사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다. 이렇게 들어가는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행복 철들어 사는 재미는 1장 나는 누구인가, 2장 내려놓기가 어려운 당신에게, 3장 행복에 관한 고찰, 그리고 4장 다시 만난 나에게, 5장 길을 잃은 당신에게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읽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1장이요, 1장 읽어주세요. 네, 그러면 1장을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1장의 삶을 향한 깨달음. 한동안 도축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한가득이라는 표현이 맞겠다. 1, 2층으로 나누어진 화물차에 돼지가 빈틈없이 실려있다. 아침나절 도축장 입구의 풍경이다. 1시간 남짓이면 전살기에 의해 도축되어질 운명이다. 꺽꺽 비좁다고 아우성이다. 물고 뜯고 올라타고 공간 다툼이 살벌하다. 중간중간 압사당한 개체와 힘에 밀려나 구석에서 겨우 숨만 헐떡이고 있는 개체도 있다. 아비규환의 전쟁터와 다름이 없다. 저게 내 모습이구나. 하나도 다르지 않구나. 매일 마주하던 일상이었지만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생명이 끝나가는 앞에서조차 본능적인 욕구에만 급급하는 가축의 모습에서 왜 나는 나의 모습을 비춰본 것일까? 보장되어진 생명이 아니기에 생과 사는 항상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다만 내가 인정하기를 거부할 뿐이다. 너무 오랫동안 물음과 의심에 인색한 삶을 살았다. 물을 곳은 없었고 강요를 당한 것처럼 삶이라는 대열에 합류했다. 가고 있는 길이 혹여 잘못된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틈이 없었다. 살기 위해서는 먹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이 먹고 사는 것에 치중되는 삶이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나의 본질은 무엇이고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도축되는 가축과 나를 구분짓는 경계선이었다. 밀가루의 본질은 밀이다. 밀가루의 쓰임새와 목적은 빵이나 국수 등 밀가루 음식으로 탄생되는 것이다. 밀가루는 쌀이 본질인 쌀가루처럼 떡이 될 수 없다. 설령 만들어진다고 한들 그에 상응한 역할을 부여받기에는 부족하다. 맛이 나질 않는다. 요리의 대가들은 유난히 재료에 각별한 신경을 쓴다. 음식의 맛은 재료들의 성분과 성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본질과 쓰임의 목적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만드는 음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무 재료나 닥치는 대로 섞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자연이다.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은가? 자연은 순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유지된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생명이 닿으면 흙이 되고 태양이 불타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공기가 있고 충만한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는 뭉치고 흩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으며 더해지거나 줄지 않고 본래 상태를 고스란히 유지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자연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순리에 의해서 돌아가게 돼 있다. 또한 자연은 절대로 특정한 것에 지배당하여 역행하지 않는다. 70대 이상의 노인들 중 자연사한 경우 80% 이상이 암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된다. 이런 경우처럼 자연에 순응하는 삶은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유지시킨다. 건강한 삶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순리의 시스템으로 사는 일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산과 들을 벗삼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셨다. 어머니가 몸이 불편해지자 자식들은 부모님을 도시로 모셔왔고 아버지는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8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셨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담배를 찾으실 정도로 흡연을 하셨으니 폐암을 가지고 있었으나 진행이 안 된 상태로 멈추어져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자연을 이탈한 갑작스럽게 시작된 도시 생활이 스트레스를 가져왔고 암의 진행이 왕성해지며 이를 이기지 못한 것 같다. 삶의 목적은 순리대로 행복하게 지금 여기에 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본질과 목적을 망각하고 살았다. 오래전부터 그렇다고 믿고 강요되어 온 가진과 체온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들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삶의 목적을 이루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먹고 사는 것을 다한 후에 생각해보면 건드려보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목적은 정확해야 하며 가장 크고 넓어야 하고 완전해야 하며 불변해야 한다. 목적 없는 삶은 허허롭다. 자연인이 자연스럽게 살면 되고 행복의 존재인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 진리였다. 누굴 통하여 물어볼 것도 데려다 달라고 매달릴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단지 우리는 경계선에서 깨달음의 질문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깨달음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이다. 깨달음이란 지혜와 순리다. 지혜는 인과를 아는 것이다. 답답한 것이 없어지는 경계이다. 지혜를 가지면 세상의 모든 의문과 의심이 사라진다. 물을 것이 없어지는 경계 지점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 벌어진 모든 일들의 원인을 알고 있으니 해안이 생긴 것이다. 순리는 사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삶의 목적을 기준 삼아서 사는 것이다. 행복만을 기준 삼아야 한다. 가지려는 마음으로 행복하지 않다면 취하지 않고 채웠더니 불안하다면 비우면 되는 것이다.
내가 있어 자존심으로 화가 난다면 나를 없애면 되는 것이다. 깨닫는 것은 지식이 더해져 얻는 것이 아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 불이 켜지는 것과 같다. 감고 있는 눈을 뜨는 것처럼 쉽고 단순한 일이다. 아주 오랫동안 고착화된 습관을 벗는 일이다. 천길 낭떠러지에 매달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지나던 사람이 말했다. 손을 놓으십시오. 발밑은 파란 잔디밭이오. 어찌 그리 모질단 말이오. 내가 보진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게.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살려주시오. 깨달음은 이렇듯 쉽고도 어렵다. 그러나 거창하지도 거창하지 않을 수도 없다. 깨달음은 이렇듯 쉽고도 어렵다. 그러나 거창하지도 거창할 수도 없다. 그저 삶의 물음표를 던지는 노력만이 필요할 뿐이다. 눈을 뜨고 자유롭게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인간은 완전한 신의 창조물이다 라고 말한다. 완전함이란 한치의 오차도 없는 100%를 의미한다. 따라서 창조물인 인간은 완전한 존재라는 믿음이 전제된다. 그 만들어진 재질은 자연이고 만든 목적은 행복이다. 인간의 수명은 70에서 100년 정도이다. 이 시간들을 나누어 보면 대략 20-30년은 배우고 30-40년은 책임지고 20-30년은 관리를 하며 산다. 책임의 기간을 준비하기 위하여 배움의 기간을 보내게 되고 관리하는 시간을 준비하기 위하여 책임의 시간을 보내게 되며 정작 남아있는 시간도 죽음으로 달려가는 몸을 관리하느라 허비하고 만다. 태어난 순간부터 행복하게 살면 그뿐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 오류를 일으킨 것이다. 뜻과 목적은 만든 이의 몫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깨달음이다. 오류는 나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완전함이 이끌도록 놓아주는 것뿐이다. 이것이 지혜이고 순리이다. 한가득 실려있던 도살 직전의 나의 모습. 그날의 여우는 깨달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연료가 되고 있다. 다음은 멈추기입니다. 읽어드릴까요? 네, 읽어주세요. 네, 그럼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마음이라고 불리는 선장이 몸이라는 배를 빌려 타고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바다 위를 인생이라는 항로를 따라 항해하기 때문이다. 몸은 항해를 멈춰야 하는 순간 신호를 보낸다. H그룹에서 근무하던 그때 그랬다. 복통이 왔다. 음식물만 들어가면 통증이 시작됐다. 쥐어짜듯 시작되는 아픔은 새벽잠을 깨우는 알람시계 역할을 했다. 의사는 별다른 몸에 이상은 없다고 하였다. 처방받은 약도 시간이 지나며 효과가 없었다. 물조차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통증은 몇 개월간 지속되었다. 명상을 견주받았다. 오롯이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과 여유로움이었다. 괴롭히던 복통은 몇 달 후 감쪽같이 사라졌다. 배가 전복될 위험에 처하자 몸이 멈추고 보살펴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 중이라서 불안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젊었고 멈춤을 모르고 있었기에 별다른 생각을 못했다. 당시만 해도 멈춤이라는 단어가 생소했다. 멈춰! 명상인이 내면을 본다느니 하는 것들은 사치스러운 노름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생소한 경험은 호기심을 가져왔다. 명상과 마음 공부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마음에 관련된 독서의 양을 늘렸다. 우연히 찾아온 멈춤이 나를 내면 공부로 안내한 것이다. 멈춤으로 인하여 항로가 바뀐 것이다. 이렇듯 멈춤은 내면을 보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다. 길을 모르려면 가던 길을 멈춰서야 하는 것처럼 멈춤의 신호는 다양하게 온다. 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서 신호가 온다. 몸으로 통증을 겪는다. 소중한 인연의 죽음을 마주한다.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진다. 자존심이 짓밟힌다. 우울하다, 속상한다, 화가 난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신호다. 멈춘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머물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머물고 있다. 과거와 미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다. 없다는 의미이다. 다만 나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내면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착각 속에서 나와야 한다. 멈춤을 하는 방법은 숨을 쉬는 것처럼 간단하다. 그저 마음이 호흡을 따라가면 된다. 숨을 들이쉬고 있구나. 숨을 내쉬고 있구나. 놓치지 않고 느끼기만 하면 된다. 굳이 단전 호흡을 배울 필요도 없다. 생각을 멈추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명상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실천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어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멈춤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산다. 정신 차려라. 정신을 차리자. 무시로 하는 말이다 보니 의미와 뜻을 두지 않아서 그렇지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다. 너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은 없는 세상이니 빠져나오라는 말이다. 해민 스님의 책 멈춤은 비로소 보이는 것들처럼 내가 왜 아직 이걸 보지 못했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멈춰서 보면 보이지 않던 나의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였던 작고 소소한 것들이 구석구석 예쁘게 꼽히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처음 이런 경험을 접하고 머릿속에 떠올렸던 말이 있다. 정말 미안해. 왜 그랬는지 모른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버렸던 나의 모든 것들이 그냥 미안할 따름이었다.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라는 말도 멈춤을 의미한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어 보라는 것이다.
모두 과거의 이름을 되새겨보자는 것이다. 멈춤은 몸에 긴장을 풀어 따뜻함이 찾아오게 한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사랑이 싹트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그러니 살인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마음의 포근함은 면역력을 증가시켜 자가치료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니 몸에 이상이 느껴질 경우 약과 병원을 찾기에 앞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다. 멈추기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된다. 주변을 의식할 필요도 없다. 운전 중에도 상담 중에도 화장실에서도 출근하면서도 언쟁을 하면서도 지적을 당하면서도 지적을 하면서도 가능하다.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보자. 오늘은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보자 라는 결심이 무너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순식간이다. 엄마의 바다 같은 마음은 밴댕이 소갈딱지로 변한다. 다정한 말씨는 어느새 비수로 변한다. 아이의 구석구석이 난도질되는 순간이다. 좋은 결과를 얻고자 했던 목표가 사라진 지는 오래다. 서로의 화를 푸는 전쟁터가 되고 만다. 이럴 때 숨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멈춤이 필요한 순간이다. 숙면을 도와주는 특효약이 될 수도 있다. 잠자리에 누워 가만히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따라가다 보면 내 달리던 마음이 멈춘다. 여기에 감사함이 조미료처럼 가미된다면 금상첨화,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 멈춤, 생활이 변하고 주변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을 맛보게 된다. 여기까지 박종구 저자의 행복 철들어 사는 재미의 1장 일부분을 읽어봤는데요. 멀리 있지 않은 행복, 어디에 숨어있나? 답은 아주 쉬웠습니다. 나 자신, 나의 내면, 그리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도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박종구 저자의 행복 철들어 사는 재미였습니다. 안녕. 남과 같이 해서는 잘 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이 모여서 한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든다는 신념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